그 오늘 나간 프린트물 잠깐 볼래요? 펴봐라. 오늘 나간 프린트물. 오늘 거는 어려운 게 없는데 뭐 좀 풀어달라. 뭐 어려운 게 있어야 풀어주는 거지. 뭐 다 풀어주면 시험장에서도 제가 풀어줄까요? 시험장에서는 내가 풀어줄 수는 없고 텔레파시로 그죠? 내가 운동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시험 칠 때 시험장 안에서 진파락 하면 등신아 그거 4번이야. 딱 답을 얘기해 준다. 1번 문제는 이제 지분금융, 그 다음에 부채금융, 매장인금융을 구분하는 건데, 지분금융은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에 부동산 투자회사, 대표적인 이제 지분금융이죠. 주식 발행으로 개발 자금을 확보하니까 투자 자금을. 그다음에 2연에 또 펀드도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지분금융에 해당하고 그지. 그다음에 디귿의 MBS라든가 그다음에 리얼의 사채를 발행하는 거 이거는 전부 저당금융이죠. 부채금융, 저당권 설정해서 대출을 받으면서 부채를 끌어오는 거니까. 미음도 마찬가지. 신탁 증서, 이 토지 신탁을 하면은 우리 부동산 신탁은 이제 신탁에서에게 일정 기간 토지를 맡기지. 그러면은 신탁 기간 중에는 소유권이 신탁에서 넘어가죠. 그럼 등기가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담보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근데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그 방법이 이제 신탁 기간이 설정되면 신탁 증서를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신탁 회사가 토지 소유자에게 발행하는 게 신탁 수익권이라는 거다. 신탁 수익 증서. 이 신탁 수익권을 발행해 주는데 토지 소유자는 그 신탁 증서를 담보로 해서 거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융통합니다. 요걸 이제 신탁 금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신탁 금융을 토지 신탁이라 한다 이렇게 틀리게 냈죠. 토지 신탁은 토지를 일정 기간 맡겨서 개발을 대행하는 개발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신탁 금융은 그 신탁이 설정되면 신탁 수익권을 발행해 준단 말이야. 신탁 증서를 그 토지 소유자가 신탁 증서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거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융통해 오는 것. 이걸 신탁 금융이라는 거예요. 그 신탁 금융도 대표적인 신탁금융도 대표적인 이제 저당권 설정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니까 이것도 부채금융을 대표하는 거죠. 비업하고 시옷의 신디케이트하고 조인트 벤처는 당연히 그는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지분금융이고, 이형의 사채라든가 또 지옷의 ABS도 부채금융을 대표하는 상품. 그러니까 지금 기업, 이연하고 비업, 시옷 네 개만 지분금융이고 나머지는 전부 부채금융이죠. 이제 이거 외에 매자닌 금융이라는 게 있죠. 매자닌 금융.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매자닌 금융인데 그 매자닌 금융에 신주 인수금부 사채, 신주 인수금부 사채하고 또 주식 전환 사채 두 개가 있죠. 그 사례 기억해 놓고 계셔야 돼. 같이요. 그다음에 2번 문제는 대출자가 위험 부담을 가장 많이 하는 조건은 어느 거냐 그랬는데 대출 기간에서는 어떻게 하면 위험이 높아지죠? 차입자가 채무를 불안할 가능성이 커질수록 금융기관은 위험이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 대출 기간이 짧으면 금융기관도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적어지니까 유리한데 대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대출 기간이 길고 또 대출 많이 해줄수록 차입자가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니까 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금리 조정 방식에서는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중에 금융기관이 선호하는 것은 변동금리겠죠. 인플레가 발생하면 금리를 따라서 인상해야 되는데 고정금리는 금리를 인상을 못하지.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높은 게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월등히 위험이 높잖아요. 그죠? 화폐 가치가 하락해도 손실을 보상받을 길이 없으니까 고정금리가 당연히 위험이 높죠. 그 다음에 원금균등하고 원리금균등 중에 초기에 많은 금액을 변제하는 게 뭡니까? 원금균등이죠. 그죠? 그 원금균등이 초기에 가장 많은 금액을 변제하고 제일 적은 금액을 변제하는 게 뭐야? 최정식이지. 그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높은 게 초기에 적금을 변제받는 최정식 금융기관의 위험이 가장 높은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지금 위험이 높은 순서대로 연결되니까 대출 기간이 길수록 위험이 높고 또 대출도 많이 해줄수록 금융기관은 위험이 높아지고 금리를 중화할 때 고정금리를 중화하면 이 화폐 가치가 하락해도 손실을 보상을 못 받으니까 위험이 높고 또 상환받기로 최정식이 원금 회수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고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최정식이 가장 위험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높은 순서로 올바르게 연결된 거는 바로 1번이죠. 그 다음에 3번에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차입자는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게 유리하다. 조기 상환은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지금 대출받은 금리가 5%인데 금리가 시장금리가 7%까지 상승했는데 비싼 7%를 빌려가지고 만기 전에 미리 변제를 하고 조기 상환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병원에 가야 돼요. 조기 상환하기 전에. 그죠? 병원에 입원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거는 그지? 당연히 조기 상환은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생기는 거야. 상승하는 시기가 아니고 금리가 하락해가지고 대출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더 낮아져야만 차입자는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다면 금융기관은 손실이죠. 이익이 아니고 그죠? 차입자가 손해죠. 와, 자, 인플레이션이 뭐야?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요인 아닙니까? 그럼 예상 인플레이션을 3% 예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실제 인플레가 5%가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2%만큼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요인이라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한 게 인플레이션이니까. 그러니까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가 더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싼 이자를 받는 셈이잖아요.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해서. 그지? 그러니까 대출자는 손실이고 차입자가 이제 싼 이자를 계속 지급하는 셈이니까 차입자가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가 예상될 때는 변동금리를 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인플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지? 그리고 세 번째, 시장의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차입자는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것보다 채무불이행 위험도가 커진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고정금리는 금리가 상승해서 금리를 인상을 못 하잖아, 지금. 근데 변동금리는 이 시장 상황이 변하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리를 인상한다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3번이 옳은 질문이겠네. 그러면 4번에 코픽스. 이 코픽스 연동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죠. 우리가 변동금리를 정할 때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추가하지 않습니까? 그지? 근데 기준금리로 주로 CD금리라든가 코픽스 금리가 사용되죠. 그러니까 CD 연동대출 또는 코픽스 연동대출, 이 말은 기준금리로 CD나 코픽스 금리가 사용된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변동금리 방식이다 그 말입니다. 고정금리 방식이 아니고. 그지? 그다음에 5번에 변동금리에서 이자율 조정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차입자에서 대출자로 증가된다. 말도 안 되지.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증가된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대출자는 이자율을 조정할 때 조정기가 짧아야 유리하죠. 그 위험을 화폐가 착각하는 손실을 차입자에게 떠넘기지 않습니까? 근데 대출자는 조정기가 짧아야 좋지만 차입자는 조정기가 길수록 좋지. 조정기가 길면은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위험을 떠넘기게 되는 셈이고, 조정기가 짧아야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위험을 떠넘기게 되는 거죠. 그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을 보상받으려면 조정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자를 더 많이 받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게 금융기관에게는 유리하니까. 이자율 조정기가 짧다면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위협이 떠넘기게 되죠. 그래서 차입자에서 대출자가 아니고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이렇게 바꿔야죠. 그죠? 근데 요런 데서 여러분이 훅 낚이죠, 보통. 알죠, 내가. 뭘 갖고 찍었는지, 그지? 그게 어렵다 하고, 뭐 어렵기는 지랄하면 뭐가 어렵단 말이고, 도대체. 속에 천불 났어. 지금 이런 거 풀어주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 참, 그냥 혼자서 다, 그죠? 발가락에 볼펜 꽂고도 다 푸는 문제를 해설까지 하고 있어야 되니 참 죽겠다, 또. 안 할 수도 없고.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은 뭐다 해야 되죠?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은 팬티도 벗어야 돼요. 뭐 국민이 원하는데, 그지?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강사는 뭐, 수강생이 주는 거는 양재물이라도 마셔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수강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강사들인데, 뭐, 그죠? 뭐, 진도 안 나가도 된다. 그래. 풀자. 자, 4번에. 보기에 제시된 주택, 대출 상환 방법 중 대출 기관 측에서 부담해야 될 원리금 위험 등을 감안했을 때 가장 선호하는 경향이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옳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게 뭐야? 차입자가 채무불이행을 안 하고 단기에 돈 빌려서 이자 많이 받는 거, 그지?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적고 원금을 조기에 빨리 회수하는 거, 이런 게 유리한 방식 아니겠어요, 그죠? 제일 선호하는 게. 그다음에 또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그 손실이 생기는데 화폐 가치가 하락한 손실을 차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그 금융기관은 손실이 보전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금리 조정 방식에서는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중에 뭘 더 선호하겠어? 변동금리를 선호하겠고, 그 다음에 또
변동금리를 선호하더라도 이자율을 조정할 때 조정주기가 짧아야 돼, 길어야 돼. 짧을수록 좋겠고. 그다음에 원금을 빠르게 회수하는 게 좋으니까 원금균등하고 원리금균등 중에서는 뭘? 원금균등이 초기에 많은 원금을 변제받지 않습니까? 원금 회수가 빠르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원금균등을 훨씬 더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 자, 변동금리를 적용할 때 조정 주기를 3개월로 하는 거하고 6개월로 하는 거하고 3개월이 더 짧죠. 그러면 6개월보다는 3개월이 더 좋겠죠. 또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가 더 좋죠. 그럼 기형 이연이 티끌 리얼보다는 금융위원이 더 선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 금리 조정 방식은 변동금리를 더 선호하고 고정금리보다는 또 변동금리를 선호할 때는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그러니까 기억이 가장 유리한 거죠. 금융위원에게. 그 다음에 이제 변동금리를 좋아하는 이연이 되겠고 고정금리는 무조건 변동금리보다 뒤로 가야죠. 그죠? 선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금리를 인상을 못 하니까. 근데 고정금리 방식이라도 원금균등이 초기에 많은 원금을 더 빨리 변제받지 않습니까? 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죠. 그럼 원리금균등보다는 원금균등을 훨씬 더 선호하겠네. 그러면 순서가 기역리언, 티끌리얼 요 순서 되겠네 뭐.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원금균등하고 원리금균등을 비교한 편대 틀린 거. 첫 달 이자는 원리금균등보다 원금균등이 크고 뭐 원리금균등이 원금균등보다 크고 작고 없어요. 이자는 항상 어떻게 계산을 하대? 이자는 1번이 바로 틀렸는데 이자는 남아있는 잔금의 이자율을 곱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 이자율은 지금 고정금리 방식 아닙니까? 원금균등이든 원리금균등이든. 그럼 이율은 딱 고정됐는데 이 잔금이 그죠? 1회차는 잔금이 똑같잖아요. 자, 1억을 융자받았단 말이에요. 1억을 융자받아가지고 10년 상한 조건으로 돈을 빌리고 이걸 매년 상환한다고 가정해보자. 근데 연 이율이 4%다. 그럼 1회차에 납부할 이자는 남아있는 잔금의 이자율을 곱하는데 1회차는 잔금이 원금균등이든 원리금균등이든 처음 이제 변제하는 거니까 잔금이 지금 원금을 하나도 변제를 안 했잖아요. 그럼 잔금은 융자받은 금액이 잔금으로 다 남아있죠. 그리고 이율은 똑같이 4% 아닙니까? 그지? 그럼 1회차에 납부할 이자는 400만 원으로 똑같이 이게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1회차가. 1회차는 항상 그지? 잔금 자체가 융자 조건만 똑같으면 잔금이 똑같이 남았고 이율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이자가 달라질 수가 없지. 2회차부터는 이자가 달라지죠. 2회차에는 이자가 어떤 게 원리금균등하고 원금균등에 뭐가 이자가 많이 남겠어? 원리금균등이 이자가 많이 남겠네. 왜? 원금을 많이 변제할수록 잔금이 적게 남잖아요. 그죠? 그 원금균등이 초기에 원리금균등보다는 변제하는 원금이 훨씬 크죠? 원금균등이. 그럼 잔금이 적어질까봐 많은 금액을 변제를 하니까 잔금이 적게 나오면 이자도 적어지죠. 그죠? 근데 2회차부터는 이자가 당연히 달라지지만 1회차는 융자 조건이 똑같은데 어떻게 이자가 다릅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지. 왜? 잔금이 똑같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1회차 이자는 항상 동일한 겁니다. 2회차부터는 이자가 달라지지. 1회차에 어떻게 이자가 달라요? 이런 데서 뭐가 그렇단 말이고 근데. 진짜 그지? 첫 달 월부금. 첫 해에 납부하는 거는 원금균등이 훨씬 첫 달에 납부하는 월부금, 원리금은 어느 게 더 커요? 원금균등이 크잖아요. 그죠? 원금균등이 크고 원리금균등이 적죠. 그 다음에 매월 원금 상환액은 원금균등은 처음부터 만기까지 일정하게 원금이 유지되는 것 아니야? 근데 원리금균등은 이자는 점점 감소하지만 원금은 점점 증가해 가잖아요. 그죠? 후기로 할수록 원금이 점점 증가해 가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맞죠? 원리금은 그 원금균등은 원금은 일정해도 이자가 점차 줄어드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원리금은 점점 감소해 간다. 그래서 원금균등은 체감식 상환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원리금균등은 원금과 이자가 일정하게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원리금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지? 만기까지 원리금은 일정하죠. 그다음에 이자는 똑같이 잔금의 이자를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는데 이게 잔금이 원금을 변제할수록 계속 줄거든. 그죠? 그럼 거기에 이제 고정금리를 곱해가지고 이자를 구하니까 이 잔금 때문에 이자도 원금균등이든 원리금균등은 이자는 점차 줄어들죠. 당연히. 이 공통점은 딱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봐라. 원금균등. 원금균등은 원금은 일정하게 유지되나 이자가 점차 감소해가죠. 원금은 일정하나 이자가 점차 준다. 그다음에 원리금균등은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원리금은 일정해. 원리금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그 중에 뭐는 이자는 점차 감소, 원금은 점점 증가.
원금균등은 원금은 일정의 유지, 이자가 점차 감소해 간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게 이제 이자가 후기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거. 이게 공통점이라. 공통점이 원리금 균등이든 원금 균등이든 이자는 점차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원금을 계속 이렇게 변제를 나간단 말이야. 그럼 잔금이 계속 줄어드니까 잔금의 고정금리를 곱해서 이자가 계산되면 이자가 점차 감소해 갈 수밖에 없죠.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딱 요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공통점은. 나머지는 다 차이점이지. 원금 균등은 원금은 일정하나 원리금 균등은 원금이 후기로 갈수록 증가한다. 그지? 그다음에 또 전체 원리금은 원금 균등은 이자 때문에 점차 감소해. 그래서 체감식이라는 거죠. 근데 원리금 균등은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금액이 균등에 유지된다. 그래서 균등 상한이라잖아. 그지? 지금 이거 비교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디가 어렵노 이것도. 6번에 또 원리금 균등 방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연결이 가장 틀린 거 그런데 대출 실행 첫해 원리금 상환액은 초기 원리금 상환액은 가장 큰 게 원금 균등이죠. 그럼 니은이 나야 되고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최정식이 열렸고 그다음에 첫해 원리금 상환액 중에 잔금 초기에 많은 금을 변제하면 잔금은 적어지지. 그럼 잔금의 크기는 1번하고 2번은 역순이 되면 되죠. 최정식 잔금이 제일 많이 남고 원금이 제일 적게 남겠지. 그다음에 3번에 초기 상환 능력이 약할 때 적합하지 못한 상황만 보면 원금 균등이지. 초기에 상환 능력이 약하다 이 말이 소득이 적어가지고 상환할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가장 적은 원리금을 변제하는 게 좋죠. 근데 가장 적은 원리금을 변제하는 게 최정식이니까 최정식은 상환 능력이 약할 때 가장 적합한 방식이 최정식이고 적합하지 못한 거는 가장 많은 원금을 변제하는 게 적합하지 못하겠죠. 적합하지 못한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이죠. 그 다음에 적합한 방식이 최정식이 되겠죠. 그죠? 상환 능력이 없으면 적은 금을 변제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어려워. 이 국어가 안 되는 거지, 그럼 지금. 이거. 진짜. 웃을 일이 아니잖아, 지금. 그 다음에 만기로 갈수록 이자가 점점 감소하는 거는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원금을 계속 변제해가면 잔금이 줄어드니까 이자가 점차 줄죠. 근데 최정식은 초기에 적금을 변제한 만큼 갈수록 더 많은 이자를 납부해 가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자가 점차 줄어드는 거는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 바로요.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이자가 점차 감소해 가고 있잖아, 지금. 그리 보면 알잖아. 길이 보면은. 이 그림을 그리라니까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이 나오면. 그 다음에 5번에 대출 시점에서 총 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낮다 이 말이 뭐야? 총 부채 상환 비율 DTI가 가장 낮다는 말은 원리금이 가장 적다는 뜻이죠. DTI가 차입자의 연소득에서 연간 상환할 원리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라. 근데 이 비율이 가장 낮다 이 말이 초기에 가장 적은 원리금을 변제한다는 뜻이죠. 그럼 대출 초기에 DTI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최정식이고 초기에 DTI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원금 균등이고 이렇게 되겠네. 그지? 초기에 가장 많은 원리금을 변제하는 게 원금 균등이고 가장 적은 원리금을 변제하는 게 최정식 아닙니까? 그지? 7번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첫 해에 불입할 원금과 이자를 구하라. 단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이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지금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1억 2천만 원을 대출을 받고요. 만기는 20년이고 이자율이 연 10%고 저당 상수가 0.156이다 그랬다. 그러면 원리금 균등 방식은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 원리금부터 계산을 하죠. 원리금 계산해 가지고 여기서 이자를 계산한 다음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버리면 원금이 나오잖아요. 그지? 1회차에 납부할 이자하고 원금 요걸 구하라 이 말이야. 근데 원리금은 어떻게 구했어? 융자 받은 금액에 저당 상수를 곱했잖아. 원리금 균등 방식은 저당 상수를 가지고 원리금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지? 융자 지금 얼마 받았노? 1억 2천만 원 받았죠? 그리고 저당 상수가 얼마나 그랬어? 0.156이라 그랬지? 그럼 요 곱하면 얼마고? 1872만이란 말이야. 그래서 1회차부터 20회차까지 20년 상환 조건이니까 1년에 1872만 원씩 20원 갚겠죠? 그죠? 1억 2천만 원 곱하기 0.15 하면 1870이 아닙니까? 그 계산기 좀 들고 다니게도 계산기도 안 들고 다니고 알아서 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는 어떻게 구해? 남아있는 잔금의 이자율을 곱한다고. 근데 1회차에는 잔금 얼마 남았는데 융자 받은 금액이 잔금으로 다 남아있잖아. 1억 2천만 원이. 그죠? 요거 다 남았고 이율이 몇 프로 그랬어? 연 10% 그랬나? 그럼 1회차 이자는 1200만 원이겠네. 그지?
1억 2천에 10%니까 이자는 1,200만 원 나왔고 이제 원금은 전체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고 남는 게 원금 아닙니까? 그럼 1회차 납부할 원리금이 얼마고? 1,872만 원씩을 1회부터 20회까지 수업을 납부하니까 1회든 뭐 20회든 8회든 간에 원리금은 1,872만 원 정해져 있죠. 근데 1회차로 이자를 얼마 내노? 1,200만 원 이자 나가야 되잖아. 그지? 이 중에 이자가 1,200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요 차액이 원금이네. 뭐 원금은 672만 원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거 다 이 구조를 그러니까 익히고 계시라고 했는데도 이 올해 이 저 원금균형은 1회차에 납부할 원금금액 계산한 게 충분히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계산 요령 숙지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8번에 풀어봐. 이거 그냥 여러분이 이거는 설명도 필요 없어. 젠장. 그제? 9번에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라 저당 유동화 과정인데 지금 기역이 뭡니까? 저당 차용인이 이제 자금 수요자죠. 무주택 서민들. 이 자금 수요자와 금융기관으로 구성되는 이 시장을 1차 저당 시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하고 그 다음에 유동화 회사인 2차 대출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자금을 그 주택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 그 니은 시장이 2차 저당 시장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귿에서 형성된 저당권을 리얼처럼 이제 금융기관이 직접 매각하기도 하고 또 미음처럼 MB에서는 증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걸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하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현금 보유 비중이 증가하니까 유동성을 증가시켜주는 현금 보유 비중을 증가시켜서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아주 긍정적인 대안이 되는 게 저당 유동화 제도 아니야.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3번이고 그 다음에 유동화에서는 바로 2차 대출기관인 유동화에서는 금융기관에서 저당권 묶음인 저당풀을 넘겨봤잖아요. 그럼 그걸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해서 그걸 투자한테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하는데 그때 만들어진 증권이 바로 주택 저당 증권 아닙니까? 그지? MBS를 만들어 갖고 그걸 발행해서 팔아먹잖아.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5번이 실렸는데 기업의 그 디귿의 설정금리라는 게 뭐야? 디귿의 설정금리가 1차 시장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아닙니까? 그러면 미음의 설정금리는 2차 시장에서 적용하는 MBS 액면금리를 뜻하죠. 근데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차 시장의 금리가 2차 시장 금리보다 높아야 한다 그랬죠. 왜 1차 시장 금리가 높아야 되는가? 1차 시장 금리는 금융기관의 수익입니다. 수익.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고 차입자에게 대출해주고 받는 이자가 금융기관의 수익이죠. 근데 미음 2차 시장의 금리는 MBS를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한국주택공모세에 지급하는 금리가 이거는 금융기관에서 지불할 비용이라 비용. 그러니까 비용하고 수익 중에는 뭐가 커야 되는데 수익이 커야지. 그러니까 1차 시에서 적용하는 금리가 금융기관의 수익이고 2차 시에서 적용하는 금리는 금융기관이 한국주택공모세에 MBS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팔아먹으면서 지불하는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이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근데 비용보다는 당연히 수익이 커야 되니까 1차 시장 금리가 2차 시장 금리보다 커야 유동화가 되고 저당 시장이 활성화된다. 그 지난주에 했던 거 아닙니까? 저당 유동화의 전제 조건. 이거는 이제 비용하고 수익도 반대로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차 시장 금리인 디귿의 실전 금리가 더 커야죠. 미음의 실전 금리보다. 그죠? 그래야 유동화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디귿보다 미음이 크면 2차 시장 금리가 더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유동화가 이루어집니까? 그럼 금융기관 문 닫아야지. 지가 돈 빌려가지고 차입자인 서민들에게 대출해주면서 5%로 돈을 빌려가지고 차입자에게 3%, 4% 대출해주면 금융기관이 뭐 먹고 사노? 땅 파나 뭐 장사합니까? 그지?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뭐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하면 더 알았다. 욕 안 할게 이제. 그 다음에 요 MBS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익권을 누가 확보하느냐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 그지? 이걸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시험에 여기서 80% 답을 요구한다니까. 근데 T 하나 B 하나 있으면 발행기간이 하나 투자자가 하나 갖는 거지. 그러니까 저당권은 발행기간이 가지는 거죠. 그리고 원리금 수익권만 투자자에게 넘겨. 그지? 그 다음에 B만 두 개 나온다. 발행자가 둘 다 갖는 거죠. 발행기관인 금융기관에서 저당권이나 원리금 수익권을 둘 다 가진다. 그러면 B 갖고 T자만 나온다. 그럼 이건 투자자에게 둘 다 준단 말이야. 발행기관이 갖는 건 없고 T만 나오니까 투자자가 둘 다 가진다. 이거 아닙니까? 요거 지금 구분하는 문제 아니야. 근데 지금 MPTB 같은 경우는
저당 소유권,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주권을 전부 발행자가 간다 그랬는데 발행자가 둘 다 가지려면 B만 두 개가 나와야지. 어떻게 T 하나, B 하나 나오겠어? T 하나, B 하나면 발행자가 한 개 가지고 투자자에게 한 개 넘겨줘야죠. 그러니까 원리금 수주권은 투자자에게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지? 둘 다 발행자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틀리지. 5번이. MPTV는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합니다. 그러나 원리금 수주권은 투자자에게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1번에 자기계열 리처. 바로 리처 중에서 부동산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실제 회사가 자기계열 리처죠. 근데 자기계열 리처는 그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얼마? 자기관리 리처나 위탁관리 리처는 1인당 50% 이상만 주식 소유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주식을 40% 아니고 50% 이내에서 주식 소유가 가능하고 기업 구조정치는 주식 소유 한도에 제한이 없죠. 기업 구조정치는 제한이 없지만 자기관리 리처하고 위탁관리 리처는 주식 소유 한도가 50% 제한을 받습니다. 또 주식을 발행했으면 반드시 30%는 일반인의 청약에 우선 제공을 해라. 30% 이상. 그 다음에 수익은 90%를 배당해야 되지만 법인세가 면제가 안 되니까 자기관리처는 설립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올해 연말까지만 50% 이상을 수익을 배당해주면 되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또 자기관리처는 설립 자본금이 얼마? 5억 이상, 설립 자본금을 5억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립 후 영업인가를 받아야 되지. 영업인가를 받고 나서 6개월 내에 최저 자본금을 50억이 아니고 얼마? 70억 이상을 확보해야만 영업을 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 그것도. 그 다음에 자기관리처는 현물 출자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설립 자본금은 현물 출자 자체가 불가능해. 근데 영업인가 후 6개월 내에 확보하는 최저 자본금이 70억이 있는데 그 70억에 대해서는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현물은 뭐 부동산에 한한다 그러지 말고 부동산도 현물이 될 수 있고 또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현물로 인정해주고 신탁 수익권도 현물로 인정해줘요. 그리고 대토 보상권도 현물로 인정해줍니다. 그런 것들로 이제 70억은 조달할 수 있지만 설립 자본금 5억은 현물 출자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리처는 현물 출자 방식으로는 회사를 설립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알았어, 이제. 뭐, 더 이상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봐라. 자, 빨리. 뭐가 궁금하노? 갖고 와서 풀어봐라, 한 번 더. 줄 때. 뭐, 한 번에 3장씩 들어가고 막 그러더만, 그죠? 수업은 50명이 오는데 자료를 80장을 내놔도 모자란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내 2장 들고 가는 건 좋은데. 그죠?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달라라 그래라. 좀. 뒤에 온 사람이 자료가 없어가지고 맨날 내놓는 숫자, 내놔도 항상 왜 모자란지 모르겠나. 자료가. 자, 이제 131쪽에 개발권 양도제도로 갑시다. 개발권 이전 제도 또는 개발권 양도제도라고도 하고 또는 양도 가능 개발권 또는 이전 가능 개발권 아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그래서 개발권 이전제 또는 개발권 양도제도를 하는데요. 트랜스퍼러블 디벨로프먼트 라이트. 그러니까 이제 디벨로프먼트 라이트가 뭐야? 개발할 수 있는 권리. 트랜스퍼러블 이 말은 뭐야? 이전 가능한, 양도 가능한 이 말이거든. 그죠? 그래서 양도 가능 개발권, 이전 가능 개발권 또는 개발권 양도제도, 개발권 이전 제도를 하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미국의 일부주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실시를 안 한다 그랬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는 제도고 미국의 일부주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정책하고 시행 중이지 않은 정책을 구분하는 게 요즘 계속 나오고 있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지 않는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한 개가 개발권 양도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난주에 이제 정책론 문제 나갈 때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지? 택지 소유 상한제. 지금 폐지됐다가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택지 소유 상한제가 적용될 때는 초과 이득 세제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지? 토지를 일정 한도를 초과해서 소유하는 사람한테는 그 세금도 중과세를 냈죠. 그때 적용된 게 이제 초과 이득 세제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두 개가 한꺼번에 다 폐지가 됐습니다. 이미 지금 시행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 토지세 있어 없어?
종합토지세가 뭐로 바뀌었냐? 종합부동산세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시행 중이지만 종합토지세는 이미 폐지된 정책이죠. 그 지금 시행 중이지 않는 게 대표적인 게 종합토지세, 그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도, 그리고 택지 소유 상한제, 초과 이득세제. 요 4개 정도는 기획해 주는 게 좋다. 근데 지금 시행하는 건 많죠. 지금 현재 시행하는 정책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 하면 주로 나오는 게죠. 부동산 실명제 시행하고 있죠.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라서 실명제 하고 있잖아, 그지?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 하고 있죠. 2006년부터 지금 하고 있잖아, 거래 신고, 그지? 부동산을 거래한 자는 신고해야 된다. 언제까지? 언제부터 30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일부터 30일 뭐 이러지 말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거래 신고제도 아닙니까? 그지? 토지거래 허가제 하고 있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도 하고 있지. 이거 다 우리가 그 중개 실무에서 다 배운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건 다 하고 있는 제도들이지. 그러니까 시행 중인 거, 시행 중이지 않는 거 구분하고 계셔야 되고요. 원래 이 개발권 양도제도는 미국에서 시행할 때는 처음 시행할 때는 그지? 역사적 유물을 보호하거나 자연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을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와서는 어떤 제도로 활용한다 이거는? 정책론에서 우리 다 안 했나? 정부가 시장 개발 방법,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토지용 규제 3가지가 있는데 그 토지용 규제 수단 중에 지역지구제라든가 건축 규제라든가 인허가제라든가 개발권 양도제도가 있다. 이렇게 해서 4개 외웠을 걸 아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역사적 유물보호 이런 목적으로 시행했는데 지금은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토지 이용 규제 수단이고, 정부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규제를 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손실이 크죠. 그 손실을 간접적으로 보상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 보상의 목적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토지 이용을 규제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 갑의 토지, 이게 을의 토지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누구나 자기 토지를 개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을 다 확보한단 말이야. 이 개발권이라는 게 이 토지에 부여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의미합니다. 우리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용도 지역이, 그지?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하니까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지역에 따라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획일적으로 다 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 토지에 부여된 용적률이나 건폐율만큼 이 토지를 개발해서 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이 토지에 부여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바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 개발권이라.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누구나 자기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죠. 그죠? 다 개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만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규제를. 개발 제한구역하고 규제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갑의 토지는 이제 보존지역으로 묶인 셈이죠. 보존 대상으로, 그지? 근데 을은 지금 규제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지금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규제를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초래되겠지. 집가는 급락을 하고 이 토지를 개발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도 못 짓고 하니까 굉장히 큰 손실이 초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손실이 큰데 이 손실을 간접적으로 보상해 주는 거야. 어떻게? 지금 갑은 개발권을 가지고 있지만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개발이 금지됐으니까, 그지? 그래서 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발권을 개발 가능 지역으로 옮겨서 여기서 건물 지어라. 요거만큼. 이렇게 허용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권을 개발 지역으로 이전해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그래서 개발권 이전 제도라고도 하고, 또 이 갑이 가지고 있는 개발권 중에서도 용적률을 정서화 시켜줘요. 이 용적률을 정수로 만든 것을 TDR이라는 거야. 이걸 정수화 시켜서 보존지역 소유자가 개발지역 소유자에게 이 개발권을 자유롭게 양도하도록 허용해 준다 이 말이야. 그럼 이 개발권을 판 만큼 이제 대가를 받겠죠. 그래서 손실이 보상되고, 또 여기서 개발할 수 없는 권리를 다 개발 가능 지역에 가서 써먹으라 이 말이야. 요만큼은. 그렇게 허용해 주니까 어느 정도 보존지역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받도록 함으로써 이 보존지역과 개발지역 소유자 간에 보존지역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을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제도예요. 이거는 형평성을 추구하는 거지 또 토지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러면 안 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가지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는 지역지구제예요. 지역지구제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초점을 두고 부의 역할을 제거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거잖아, 그지? 부의 역할을 제거한다는 게 외부 효과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시장 실패니까 그걸 제거한다는 뜻이라. 그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외부 효과를 제거하고 자원 배분에 목적을 두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는 지역지구제입니다. 근데 이게 개발권 양도제도는 보전지역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받아서 개발지역 소유자와 보전지역 소유자 간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원래 이 개발권은 독립된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토지 상해 부여된 권리니까 토지를 만약에 양도한다. 갑이 토지를 팔면 개발권도 따라가는 거야. 그지? 근데 토지를 안 팔고 용적률만 내가 팔아먹는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내 토지가 주거지로 지정돼 있고 주거지구로서 용적률이 지금 300%가 부여돼 있는데, 그지? 그 용적률만을 자 네가 가져가서 건물 지어라. 이거 됩니까 우리나라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권은 독립된 물건이 아니니까 원래 토지 소유권에서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TDR은 그게 가능하도록 했단 말이야. 지금 갑이 자기 토지를 양도한 건 아니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하고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만 딱 떼가지고 자유롭게 개발권만을 분리시켜가지고 개발권만 자유롭게 양도하도록 허용해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시켜가지고 개발권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이게 아주 중요한 취지야. 그러니까 또 이게 개발권 양도제도는 소유권과 개발권을 일체로 양도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그런 소리하면 그 길로 경찰서 조사 나온다요. 일체로 양도한다 이 말은 토지를 양도하지 않고서는 개발권을 못 팔아먹는다는 뜻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토지는 양도하지 않았잖아. 토지는 토지 소유가 그대로 보유하고 개발권만 자유롭게 딱 분리시켜서 양도하도록 허용해줬죠. 그래서 개발권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해줬다는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한 제도적인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권을 양도하도록 허용해줌으로써 토지 이용을 규제받은 소유자가 어느 정도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이 손실을 보상해 줄 때, 그지? 자, 개발 제한 규정했으니까 땅값 떨어지고 네 손해가 많지? 아나 보상금 얼마 해가지고 정부가 직접 보상금 주기 위해서 손실 보상 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손실 보상의 목적을 두고 있지만, 그지? 손실을 보상할 때 정부의 직접적인 공적 보상을 통해서 보상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정부가 직접 그죠? 공적 보상을 통해서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개발권을 사고 팔아가지고 시장을 통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시장을 통한 사적 보상을 하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란 말이야. 그지? 아주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원래 용적률하고 건폐율은 그지? 건폐율은 건물의 넓이를 규제하는 제도고 용적률은 건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개발권 중에서도 용적률을 정서화시킨 거야. 이걸. 그러면 여기서 고층화시킬 수 없는 건물을 이쪽으로 옮겨서 하면 이 개발지역은 건물이 계속 고층화되겠죠. 용적률을 사들일 만큼. 그럼 그만큼 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없는 공중공간이 개발지역으로 옮겨져서 활용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개발권 중에서 건폐율이 아니고 용적률을 정수화시킨 거니까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안이라 이 보전지역에서 활용할 수 없는 공중공간을 개발적으로 옮겨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죠. 근데 공중공간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사적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거지 공적 공중권은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런 사적 공중권, 공중공간 지하 공간이 아닌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안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TDR 제도가 빨리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TDR의 수요가 증가해야 이 제도가 빨리 정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TDR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느냐? 첫째는 개발 가능 지역은 필연적으로 지가가 상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개발 지역에 지가가 상승하고 있어야만 그 지역 가서 고층 건물 짓기 위해서 TDR을 사들일 거 아니야, 그지? 지가가 하락하는데 요 지역에 땅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고층 건물 지으려고 TDR 살 사람 누가 있겠노? 그러니까 반드시 개발 지역은 지가가 상승하고 있어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 개발 지역은 철저하게 규제를 해야 돼요. 규제를 강화해 가지고
TDR을 가지지 않고서는 TDR 이 개발권을 사지 않고는 건물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고층화시킬 수 없도록 규제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TDR을 사들이지. 개발권을 사지 않았는데도 여기 가서 10층, 20층, 30층 지멋대로 건물을 짓는다면 개발권 살 사람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개발 가능 지역은 건축 밀도의 상한선을 딱 정하는 거지. 여기는 4층으로 딱 건물을 상한선을 딱 설치해 놓고 4층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개발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TDR을 사드리겠죠.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규제를 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엄청나게 손실이 초래됩니다. 근데 그 손실을 어느 정도 간접적이나마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제도 말고 뭐 있나 우리나라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제도는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는 지역일수록 효과가 높다 이 말입니다. 그지?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이런 제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규제를 심하게 하는 지역일수록 효과가 높은 제도고요. 다만 TDR을 또 남발을 하게 되면 몇 가지의 단점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 이제 TDR을 남발하다 보면 개발 지역에서는 건물을 고층화시키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개발권을 사들이거든. 그럼 막 개발권을 사서 건물을 고층화시키다 보면 조금 지나면 요 지역은 그죠? 고층 건물들만 빽빽하게 들어서 가지고 빌딩 숲이 조성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고층 빌딩이 난리면서 토지를 너무 밀도 높게 이용한단 말이야. 토지 이용의 과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토지가 너무 밀도 높게 이용되는 토지의 과밀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그죠? 저층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고층 건물에 딱 가려가지고 뭐 햇빛도 못 받고 그죠? 전망도 다 가리보고 이렇게 되지, 그지? 우리 집 지금 2층짜리 앞인데 뭐 48층짜리 뭐 아파트 들어온다. 돌아버릴 지경이죠, 예를 들면, 그지? 그러니까 주변 지역의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 이런 것들을 침해할 수 있어요. 응?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토지 이용을 규제받은 소유자들에게 손실을 어느 정도만 보상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이 개발권 양도 이런 제도니까요. 빨리 우리나라가 도입해서 정착을 시켜야 될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법안은 지금 다 마련돼 있는데 이제 시행은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실시를 안 하고 있는 제도지만 어서 실시를 해가지고 정착시켜야 될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개발권 양도 제도. 몇 가지 특징 꼭 기억해야 돼. 자주 등장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개발론이었고 132페이지부터 이제 2절이 부동산 이용활동인데, 이 이용활동은 그다지 뭐 중요한 그렇지 않아요. 10년간 딱 한 번 나왔어요. 10년간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 나오면 간혹 가다가 지문으로 이제 이 개발론에 첨가해가지고 지문으로 한 개 정도 등장할 수 있는데, 요 이용활동에서 가장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용어의 의의야. 의. 용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의미만 좀 새겨놓고 몇 가지 용어만 점검하고 가면 됩니다. 가장 먼저 이용활동에서 여러분이 꼭 알고 가야 될 용어가 집약도라는 용어다. 집약도. 집약도는 토지의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 그러니까 토지에 어느 정도 자본이나 노동이 투입되느냐, 요 비율을 집약도로 하고요. 토지의 면적을 적게 이용하면서 노동이나 자본의 투입량이 많아질수록 집약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집약도가 높은 이용을 집약적 이용이란단 말이에요. 집약적 이용. 그리고 반대로 이제 토지의 면적이 많아지면서 노동이나 자본의 투입량이 적어진다. 그럼 집약도가 낮아져요. 이렇게 집약도가 낮은 이용을 조방적 이용이라 하는데,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가가 워낙 높죠. 지가 수준이 높으니까 토지를 많이 이용을 못 하겠지. 그러니까 토지는 조금만 사용을 하고 그게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그지? 건물을 고층화시켜가면서 이용합니다. 그럼 당연히 자본의 투입량이 많을수록 집약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도심 지역이 집약도가 높아서 집약적으로 토지가 이용되고,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가 싸단 말이야, 그지? 지가가 싸니까 토지를 많이 이용하겠죠. 그리고 자본은 적게 투입해가지고 뭐 농장 활동을 하고 하니까 집약도가 낮아지잖아, 이제. 그러니까 집약도가 낮은 이용이 바로 조방적 이용인데, 토지는 도심일수록 집약적으로 이용이 되고 외곽으로 갈수록 조방적으로 이용된다. 그러니까 집약적 이용, 조방적 이용. 어디가 집약적으로? 도심이 집약적으로 이용되고 외곽으로 갈수록 토지 이용은 조방화 되는데, 우리가 토지를 할 때는 집약적으로 이용을 해야 돼, 조방적으로 이용을 해야 돼?
왜 집약적으로 이용을 해야 돼?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근거가 뭐야? 부정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토지는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 토지의 양이 한정돼 있는데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때는 토지를 전략에 하면서 면적은 적게 이용을 하고 그게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집약적으로 이용을 하자 이 말이야. 토지 이용을 집약시키는 원인이 부정성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요걸 이제 집약도라는 용어를 알아야 요런 게 이제 접목이 되는 거니까. 부정성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거 아닙니까? 토지 이용을 집약시키는 원인이 부정성이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왜 토지를 이용할 때 이윤이 극대화되게 토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겨우 손익분기점이 충족되는 정도로 토지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윤이 극대화되는 이윤 극대화 집약도를 집약한계라고 하고요. 겨우 손익분기점이 충족되는 정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손익분기점 집약도를 조방한계라고 하는데 조건이 바뀌면 안 된다. 이윤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한계의 수익과 한계의 비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한계의 수익과 한계의 비용이 일치하는 이윤 극대화 집약도를 집약한계. 그리고 투입된 비용만큼 수입이 산출되기 때문에 겨우 생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입된 생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밖에 얻을 수 없는 이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총 수익과 총 비용이 일치하는 이윤 극대화가 아닌 뭐 손익분기점 본전 손익분기점 집약도를 조방한계라고 하는 거야. 총 수익과 총 비용이 일치하면 손익분기점이 충족되는 거고 한계 수익하고 한계 비용이 일치해야 이윤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이윤 극대화 집약도를 집약한계, 손익분기점 집약도를 조방한계란다. 요 용어도 기억을 해야 되고 오른쪽 페이지 가면 입지익녀라는 용어가 나와요. 입지익녀. 입지가 무슨 말이고 위치, 장소 이런 뜻이죠. 익녀는 이익이라는 뜻이죠. 그럼 입지익녀는 위치가 양호하기 때문에 위치가 양호하다. 즉 입지 조건이 유리하다 이 말이야. 입지 조건이 양호하고 위치가 유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 이걸 입지익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지익녀는 입지 조건에 따라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겠죠. 입지익녀는 100이 되기도 하고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0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입지익녀가 100이면 위치 때문에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입지가 플러스면 이제 위치가 양호해서 이익이 생긴다는 뜻이고 입지가 마이너스면 위치가 불리하기 때문에 위치로 인하여 손실이 초래된다는 뜻입니다. 입지인여가 0이면 위치 때문에 얻는 이익도 없고 손실도 없다는 뜻이죠. 입지인여가 0이 되는 곳을 한계 입지라고 한다. 요 용어 한 개 알아둡니다. 입지인여가 0인 것. 그러니까 초과 이윤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입지인여가 0이다 이 말은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다는 뜻이지. 입지인여가 0이 되는 지점을 한계 입지라고 한다. 요 기억에 둘 용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에 한계지. 어디서 들어봤지 우리? 토지 용어에서 한계지 하는 거 나왔지? 한계지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이렇게 우리가 번역했어. 그죠? 택지로 이용이 가능한 가장 먼 경계선상의 토지다. 자, 도심의 토지들은 즉시 건축이 가능해요. 근데 도심의 일정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지점까지는 즉시 건축이 가능하고 요 지점을 딱 벗어나 보면 전부 이제 농지 아니면 임야라. 그럼 지금 도심에서 건축이 가능한 가장 먼 경계선에 지금 토지가 존재하고 있잖아. 그죠? 요 토지가 바로 한계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 지점까지는 건축이 가능하니까 택지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뜻이잖아. 그지? 우리 건축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택지로 이용이 가능한 가장 먼 경계선상의 토지다. 그래서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걸 이제 한계지라고 하는데 이 한계지는 도로나 뭐 철도 이런 교통수단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외곽을 해서 계속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도시가 계속 성장하잖아. 그래? 그럼 토지가 없으니까 농지를 이제 주거지나 상업지로 용도를 바꿔서 개발을 해야 되죠. 그럼 여기 이 농지를 이제 주거지나 상업지로 용도를 바꿔가지고 편입을 시키면 요 농지 지역이 이제 한계지로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한계지는 계속 이 교통수단을 주축으로 해서 외곽을 해서 연장돼가. 근데 요 한계지로 편입된 요 지역은 초기에 매우 가파른 집가 상승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도심에서 요 한계지까지는 그죠? 지가가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막 하락을 해오거든요. 그러다가 요 농지 딱 가면 그죠? 지가가 뚝 떨어져 버려. 여기 500 가다가 400만 원 가고요. 여기는 300만 원 가고 여기 이후부터는 그죠? 10만 원이야, 10만 원. 지가가 농지로 가면 그지? 근데 여기 한계지로 편입되는 순간 요 지역도 200에서 막 250만 원까지 지가가 상승하거든. 가파르게 초기에 지가 상승을 보이지만 요 지점 이후부터는 얼마? 여전히 10만 원 가고 있죠. 그래서 한계지하고 바로 옆에는요. 지가의 큰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도심에서 한계지까지는 완만하게 이렇게 지가가 하락을 해와. 근데 바로 옆에 농지간에는 200, 250 같은 게 10만 원으로 뚝 떨어져 버리겠지? 지가의 단절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단절 지가를 하는데 이 단절 지가란 한계지와 바로 옆에 있는 농지 간의 극심한 지가 차이. 이걸 단절 지가라는 거야. 그 정도로 이제 단절 지가가 형성될 정도로 한계지는 초기에 가파른 지가 상승을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 원래 요 한계지 요 편입된 요 한계지는 원래 농지였지. 농지가 주거지라 상업지로 개발이 돼가지고 한계지로 편입이 됐잖아, 그죠? 근데 요 지가가 농지에 영향을 받는다면 거의 변동이 별로 없어요. 도심이나 주변 한계지의 영향을 받으니까 가파르게 상승을 보는 거지. 그래서 한계지의 지가는 농지와는 무관하게 형성된다. 요 한 개 알아놔야 됩니다. 농지의 영향을 받아서 가파르게 지가 상승을 보는 게 아니고 농지와는 무관하게 형성되면서 주변 한계지나 도심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니까 초기에 가파른 상승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가의 한계지하고 차가의 한계지를 비교해 볼 때 자가의 한계지는 도심에서 더 먼 원망권에 위치를 하고 차가의 한계지가 도심에 가까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가의 한계지보다는 자가의 한계지가 도심에서 더 먼 원망권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야? 자가가 내 집 아니야 우리 집, 그지? 차가는 세를 주는 집이고, 그지? 그러니까 차가의 한계지가 도심에 가까이 있는 이유는 도심에 가까이 있어야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자가의 한계지는 우리 집은 그죠? 외곽에서 환경이 쾌적한 곳에서 풍부한 토지를 이용해서 넓은 호화주택을 짓고 살고 싶다 그런 뜻이라. 그래서 자가의 한계지가 차가의 한계지보다 도심에서 더 먼 원망권에 위치하게 됩니다. 거의 7번에 나와 있네. 자가 한계지는 차가 한계지보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 한계지의 지가법칙 같은 거는 자주 시험에 나오는 대목은 아니지만 몇 가지 포인트를 점검해 주면 좋죠.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친입적 토지이용, 친입적 토지이용.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전이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전이를 거꾸로 적으면 이전 아니에요, 이전, 그지? 요 전이 현상, 친입적 토지이용은 침입하고 계승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합친 거야. 그러니까 도심에서 아파트를 하나 짓고 싶은데 이 도심은 그죠? 이미 개발도 다 끝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집가 수준도 너무 높고 토지도 없어. 용지도 부족하고 환경도 열악하죠. 근데 외곽으로 가면 토지도 풍부하고요. 그지? 토지도 풍부하고 용지도 풍부한 데다가 집가 수준도 낮고요. 그리고 건물들도 막 저층 건물들도 들어서 있고 농장 활동 막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지? 도심에 아파트 하나 짓고 싶어도 땅도 없다. 집가수도 너무 높고 그러니까 외곽으로 침투에 들어가서 이 외곽에 낙후된 주택을 하게 딱 철거하고 거기에 고급 아파트를 하나 짓는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부동산 활동이 특정 지역으로 침투에 들어갔죠? 그죠? 이걸 침입이라 한다면 침입. 침입을 해서 침투에 들어간 인자가 종래의 것을 완전히 새롭게 변모를 시켜가지고 이 지역이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완전히 농촌 지역이 도시적으로 변모를 해버려. 침투에 들어간 인자가 종래의 것을 완전히 새롭게 교체한다. 이걸 계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의 침투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완전히 새롭게 변모시키는 요 일련의 과정을 침입적 토지 이용 또는 전이 현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특정 지역의 침투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곳으로 교체하는 일련의 과정을 침입적 토지 이용 또는 전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 요 5번이 가장 중요한 거네. 직주 분리. 직장하고 주거지역이 분리된다 이 말. 직장은 주로 어디에 있는데요? 도심에 있지. 근데 직장이 있는 도심의 주택을 말하려고 그러니까 도심의 집가 수준이 너무 높아요.
높은 집가고 그리고 용지도 없어요. 땅도 부족해. 그러니까 건설업자들이 토지가 풍부한데 외곽으로 이탈해서 고층 아파트 지대잖아, 그지? 그리고 또 도심은 환경도 너무 악화돼 있어. 그리고 또 도심지를 지금 재개발하고 있단 말이야, 재개발. 그럼 재개발할 때는 주공간을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지으니까 일시적으로라도 외곽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도심지를 재개발하고 있다거나 또는 뭐 요즘은 교통이 발달해서 외곽으로 이전하기가 아주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해서 직장만 도심에 두고 주거지역을 외곽에 형성하는 거지. 직주 분리를 야기시키는 원인은 뭐라고요? 도심의 높은 집가, 도심의 용지 부족, 도심의 환경 악화 뭐 이런 것들이 직주 분리를 야기시키는 원인이에요. 근데 직장과 주거를 분리했기 때문에 그 결과 낮에 도시를 보면은 도심 한복판에 직장에서 근무를 하니까 유동인구가 바글바글 많이 있는데, 그지? 저녁에 퇴근 시간 이후에 도시를 딱 보면 이 도심에 근무하던 직장인들이 전부 외곽에 주택을 찾아서 전부 외곽으로 다 이탈해버려. 주거지역을 찾아가지고, 그지? 그러다 보니까 도심 한가운데가 텅 비어 있잖아, 그지? 도심 한가운데가 텅 비어 있다. 구멍이 뿡 뚫려도 돼요. 이게 이제 공동화죠, 공동화. 바로 이 공동화. 모양이 도너스처럼 생겼어. 도넛 현상이 직주 분리의 결과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고요. 또, 저녁에 전부 외곽에 가서 잠자리를 딱 마련하고 출퇴근을 도심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외곽 지역에 베더타운이 형성됩니다. 베더타운이 외곽에 베더타운이 형성된다. 도시 외곽 지역이 다른 말로 바꾸면 침상 도시화 된다 이런 뜻. 외곽 지역이 침상 도시화 된다. 저녁에만 잠자리를 외곽에 마련한다 이런 뜻이다. 이런 게 이제 직주 분리의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이제 직장과 주거를 분리했으니까 직장이 있는 도심과 주거지역이 있는 외곽을 오가면서 출퇴근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 때문에 되면 뭐 출근 퇴근하는데 보통 2시간, 3시간씩 걸리고 그죠.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하니까 다시 외곽으로 나왔던 인구가 도심으로 다시 들어와요. 직장 가까이 이제 주택을 주고 나죠. 그게 직주 접근. 외곽으로 나왔던 인구가 다시 도심으로 회귀에 들어온다. 회귀 현상. 영어로는 리턴 현상. 되돌아온다. 리턴이라고도 하면 리턴. 직장과 주거지역을 가까이 두고자 하는 거죠. 요 원인이 뭘까요? 직장과 주거지역을 가까이 두고자 되돌아오는 원인이 도심의 집가 하락이라든가 도심의 환경 개선이라든가 그죠? 뭐 이런 것도 원인이 되겠지.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교통 체증입니다. 교통 체증 때문에 그지? 도저히 출퇴근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외곽으로 나왔던 인구가 다시 들어오죠. 그럼 이제 그 결과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외곽으로 나왔던 인구가 도심으로 다시 회귀에 들어오니까 도심의 공간은 한정됐는데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려면 주택을 짓더라도 10층 지을 걸 30층, 40층으로 올릴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주구용 건물이 고층화되는 겁니다. 에? 주구용 건물의 고층화. 이게 직주 측근의 결과가 나타난 거고, 요 일환으로 이 건물을 고층화시키는 일환으로 자, 도심의 낡은 주택을 딱 철거해 가지고죠. 그 자리에 재건축을 해서 고급 아파트를 딱 지으니까 종전의 낡은 주택에는 아주 수준낮은 저속기 거주를 했죠. 도시가 마치 죽은 듯 됐어. 근데 새로 이제 고급주택으로 재건축을 통해서 고급주택이 조성되니까 소득수준이 높은 고속기 유입되면서 그지? 도시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생동감이 드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 현상이 바로 도시 회춘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의 고층화나 도시 회춘화 현상이 바로 직주 접근의 결과 발생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직주 분리의 결과 나타나는 것은 뭐라 그랬노? 공동화 또는 외곽의 침상 도시화. 그거 다 나와 있네. 베더타운 형성. 그다음에 도심 고동. 이런 거는 용어 몰라도 되는데. 그러니까 도심의 중심 업무지구와 교외의 주거지 간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유동성, 이걸 도심 고동. 고동이 뭡니까? 물가에 자라는 고디가 아니고요. 고동. 북고자다. 북고자. 북을 이렇게 딱 치면 막 심장이 박동하듯 불불 끓어넘친다는 뜻이다. 출퇴근 시간 되면 사람이 밀집해가지고 그죠? 도시가 심장이 끓어오르서 부불 끓는다 이런 뜻이라 고동 현상이 그런 뜻인데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유동성,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번잡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걸 도심 고동이라는데 요는 모르더라도 도시 회춘화 이용은 알아야 됩니다.
도심지를 재개발, 재건축함에 따라서 종전의 소득계층이 저속해서 고속층으로 바뀌니까 도시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생동감이 드는 현상을 뭐란다? 도시 회출의 현상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또 도시가 이제 외가로 나왔던 인구가 그 도심으로 다시 회계에 들어오면 인구가 너무 대도시에 집중돼 버리잖아, 그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구도 밀집되고 모든 뭐 하여튼 성장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 다 밀집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일부를 또 세종시로 옮기기도 하고, 그죠? 그죠? 이렇게 해서 지방으로 분산을 시키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나 산업들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기관들도 뭐 예를 들면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뭐 전주로 이전시키기도 하고, 그죠? 또 한국수자공사는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이주시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수도권 특정 지역에 집중된 인구나 산업들을 지방으로 이렇게 분산시켜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지? 그런 걸 집중 반전 현상. 그 오른쪽에 용어한 게 있을 거라. 그 대도시에 집중된 인구나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 이런 걸 이제 집중 반전 현상을 하는데요. 뭐 이게 시험에 나오겠냐마는 참 별 용어도 다 넣어놨지. 옛날에는 그죠? 1회부터 한 5회까지는 도심, 고동, 집중 반전 이런 용어들도 한번 등장했거든요. 안 나옵니다, 지금은.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그죠? 왜 이런 용어를 넣어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8번에 도시 섭프로는 알아야 됩니다. 섭프로. 도시 외곽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난개발 현상이다. 섭프로란. 그러니까 도시의 성장 개발이 불규칙적이고 무질서하게 외곽을 해서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것. 그러니까 질서도 없고 규칙도 못하다. 이 말이 뭐고? 여기 찔끔파에 있어서 아파트 하나 짓고요. 또 저기 찔끔파에 있어서 공장 하나 짓고 막 이런다는 거지. 이렇게 외곽지역을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파헤쳐가는 도시 외곽의 난개발 현상을 섭프로를 한단 말이야. 그 섭프로는 주로 어디에서 발생한다고? 도시 중심부가 아니고 어디에서? 외곽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야. 외곽지역에. 도시 외곽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섭프로를 왜 발생할까요? 도시 계획이나 토지용 계획이 소홀하게 수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토지를 계획이 불충분하게 수립되어 있다 보니까 계획대로 개발을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섭프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미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섭프로는 저밀도 연쇄 개발 현상이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게 고밀도 연쇄 개발 현상이라고 그러죠. 저밀도 연쇄 개발은 합리적인 밀도 이하로 인접지역을 잠시해 가는 거고 고밀도는 합리적 밀도 이상으로 인접지역을 계속 잠시해 들어간 건데요. 우리나라는 국토 공간이 좁잖아요. 땅이 없어. 그러니까 외곽지역을 침투해서 파헤쳐 들어도 그죠? 합리적인 건축 밀도가 뭐 5층이면 5층으로 파헤쳐 갖고 건물 지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딱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건물 한 개 지을 때도 30층, 40층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합리적 건축 밀도를 훨씬 초과해서 외곽 지역을 잠시해서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 그죠?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고밀도 연쇄 개발 현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게 고밀도 연쇄 개발 현상이고, 요 섭프로의 외곽 지역을 난개발하는 난개발인데 이걸 방지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개발을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해가지고 그린벨트로 묶어버리라 이 말이야. 그러면 외곽의 난개발이 방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외곽 지역은 개발 제한구를 지정해갖고 그린벨트로 묶이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섭프로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리고 10번에 도시 경제 기반 모형 해가지고 입지 개수라는 말이 나오죠. 입지 개수는 어떤 지역에서 특정 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얼마나 특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가 그걸 알아보는 지표. 이걸 입지 개수 또는 영어로 뭐 LQ라고도 합니다. 분모가 전국의 고용 비율이고 분자가 특정 지역의 고용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비해서 특정 지역에서 어떤 산업이 얼마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문화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지표인데요. 요 LQ를 측정해가지고 요 값이 1보다 큰 값이 나와. 그럼 지역이 전국에 비해서 훨씬 그 산업은 고용 비율이 높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수출 기반 산업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 지역에서 아주 특화된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입지 개수가 1보다 적은 값이 나오면 전국 비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비기반 산업,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비기반 산업이다 이런 뜻이죠. 입지 개수가 1이 나왔어요.
그럼 전국 수준이나 그 지역 수준이 비슷하다는 뜻이니까 똑같다는 뜻이니까 그죠? 요거는 입지 개수가 1이면은 자급자족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그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면서 수입을 할 필요도 없고 수출도 하지 않는다. 자급자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입지 개수의 크기를 가지고 특정 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얼마나 전문화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는가 그걸 알아보는 지표가 바로 입지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 입지 개수는 계산 문제로만 등장하는데 그죠? 3년에 한 문제 딱 나와. 3년에 한 문제 걸로. 근데 작년에 나왔나? 이게 재작년에 나왔나? 작년 아니면 재작년인가 언제 나왔죠? 아직은 나올 때가 아닙니다. 혹시 몰라가지고 재수를 해야 될 수 있으면 이제 알아놔야 된다. 나중에 문제풀이 단계에서 문제로 한 두 문제 풀어보면 되니까 이런 거는 그냥 요 정도만 알아놓으면 돼. 입지 개수의 크기를 가지고 이 입지 개수가 1보다 크면 그 지역에서 아주 특화된 사람이니까 수출 기반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입지 개수가 1보다 적으면 열세를 맺지 못한다는 뜻이죠. 비기반 산업 이런 뜻이니까 저 정도만 알아놓고 가면 되겠어요. 요 토지 이용 활동에서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게 거의 없어. 이번 시간에 정리한 거는 주로 이제 나온다면은 요거 직주 분리하고 직주 접근의 원인하고 결과를 구분하는 거. 요런 데서 이제 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스프롤 현상에서 스프롤이 이제 주로 스프롤은 도시 중심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가지고 틀리게 나왔는데, 그죠?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거, 23회 때 한번 나왔고, 그 외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요 집약도하고 연관되는 용어는 토지의 특성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으니까, 집약도나 집약적 이용, 조방적 이용, 집약한 게 조방한 게, 입지 이용, 요 정도 용어까지는 점검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다지 크게 비중 있는 건 아니고, 여기까지 이용 개발론을 다 끝냈고, 이제 관리하고 마케팅이 남았죠? 136쪽에 관리론부터는 칠반 좀 지우고 쉬어 답시다. 고생했습니다.